자, 여러분,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수업 이전에 좀 인트로와 관련된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단원에서 출제가 주로 많이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인 개관을 이 PPT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섬세하게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사료를 또 많이 봐야 되고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것들이 사료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사료를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사료를 같이 보는 시간, 그러면서 또 언어적인 표현들,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내용들은 언어적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 언어적 표현이라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개념 정리 되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개념을 어떻게 언어로 정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런 뒤에 다시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하겠어요. 다시 피드백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 다시 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느냐 이런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면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안 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수업할 때마다 강조했어요. 강의를 여러 번 들어라. 강의를 잘 들어라.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복습을 해라. 그 다음에 다시 머릿속으로 피드백 해봐라 라고 했는데 되게 그 과정을 정리하지 않아. 그냥 강의 한번 구경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강의 속에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여러분이 혼자 책 읽는 과정까지도 함께 포함시켜서 같이 이렇게 해보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아마 되게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 페이지 수로는 2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 이렇게 돼 있어요.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공부해야 될 대상으로서 강의 제목으로서 이렇게 놓게 보면 되게 깝깝합니다. 그죠? 외세도 알아야 되고 침략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개항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개념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세가 이 땅에 쳐들어오고 19세기에 또 1876년에 우리가 개항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50여 년 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양 외세의 물결이 우리나라에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밀려오는 서구화의 물결, 서양의 침략 세력,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 민족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했느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로부터 150년 이후에 우리는 오늘날 똑같은 장면을 똑같은 우리나라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서양의 자본들이 또 서양의 상품들이 서양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적으로만 말이지 150년이라는 차이가 있지. 그 당시 150여 년 전에 우리가 개항을 할 무렵 또는 새로운 근대화된 사상이 들어올 무렵과 지금 또 서양의 새로운 물결이 커다란 쓰나미처럼 지금 밀려오는데 우리는 과연 뭘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김옥균이가 잘했네, 잘못했네? 또는 대영군이 너무나 세국정책을 했네, 안 했네? 이렇게 과거의 일만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시비를 가려고 하는데 결국 우리 뒤로 한 50년 뒤에 또는 한 100년 뒤가 되면 역시 나중에 후손들은 우리를 놓고 공부할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지금 밀려오는 서양 세력에 대해서 잘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행동을 잘하고 있는가? 판단을 잘하고 있는가? 정말 해야 될 일을 제때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죠? 미래의 방향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역사학습 목적이라고 할진데 역사를 시험 봐서 점수 따기 위한 목적으로만 공부하시렵니까? 그럼 되게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근데 방금 우리가 되짚어봤다시피 우리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한미 FTA 체결됐죠. 칠레하고 FTA 체결됐죠. 이제 중국과 일본과 삼국 간에 동아시아 삼국 간에 또 FTA가 체결될 참에 있죠. 이렇게 FTA가 체결됨으로써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릴 이 시점에 과연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고 누구랑 싸워갈 것이며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알겠어요? 과거를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가지고 미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역사 수업이라야 살아있는 라이브한 역사가 되지 않을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단원,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이라는 이 단어는 과거 얘기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과 무관하지가 않다. 그렇게 인과관계의 끈을 따져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장면이 그때 이렇게 서양 세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맞섰던가, 또 어떻게 잘못 맞서가지고 나라를 잃었던가, 이런 시행착오를 어떻게 또 우리는 겪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날 밀려오는 그 서양 자본, 밀려오는 서구화의 물결, 알겠어요? 이런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조류와 새로운 흐름과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되느냐,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답을 찾는데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십시오. 알겠어요? 그래서 국사시험에서 점수 몇 개 맞고 하나 안 틀리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후손과 관련된,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 삶과 직결된 그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단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 판단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외워서 점수 몇 점 올리자라는 그런 쪼잔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알았어요? 내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내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철학적 토대를 세우고, 그죠? 역사적 인식의 세계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날을 보고 미래에 대한 자기 스스로 비전과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단어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너무 거창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역사란 주제는 원래 되게 거창합니다. 거대 담론이죠.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대 담론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되게 이제 뭐 카카오톡 하고 말이죠. 페이스북 하고 아주 깨알 같은 자기 잘 자란 주변 일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침에 뭐 먹고 뭐 음식점 가서 뭐 먹었는데 이거 사진 봐봐 되게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런 것 갖고 얘기하다가 말이에요. 갑자기 세계가 어떻고 FTA가 어떻고 이렇게 거대 담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을 좀 짓누르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그런 서라운딩, 그런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깨알 같은 일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계와 커다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는 이런 거대한 조류에 우리는 어떻게 그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이런 주제를 놓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이제 함께 전반적인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개념들을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념. 자,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한, 알겠어요? 사건에 대한 그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 알겠어요? 용어 정리.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다라고 하면은 강화도 조약이라는 이 개념 속에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건들이,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는지 사건의 순서, 또는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인과관계라고 그랬어요. 뭐가 먼저 일어나고 뭐가 나중에 일어났는지. 어떠한 사건의 배경은 뭐냐 그러면 이거 다른 말로 바꿔서 뭐라고 그랬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뭐냐, 이 문제의 다름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말로, 언어로 표현할 때 어떤 사건의 배경 또는 어떤 사건의 원인, 이렇게 배경이나 원인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뭐냐,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 순서에 의하면 이것보다 먼저 일어난 게 뭐냐, 이걸 찾으라는 문제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역사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사건의 인과관계를 잘 살펴서 무엇이 먼저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고, 이 결과 또 이것이 일어났고, 이것은 이것의 원인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할 때 잘 살펴둬야 돼요. 알았어요? 전부 다 이것이 문제를 푸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랍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쪼잔하게 말이야, 연대를 외워야 돼, 이런 것보다는 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 순서입니다. 뭐가 먼저냐, 뭐가 뒤냐,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과관계에 입각한 사건의 순서, 알겠죠? 당연히 그 순서 속에 연대도 포함되어 있다. 알겠어요? 연대도, 시간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되게 어떤 가치 판단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필요합니다. 가치 판단. 그래서 그 당시에, 결과는 뭐냐, 영향은 뭐냐, 알겠어요? 되게 가치 판단은 영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는 뭐 무엇의 한계라든지, 알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가보기역의 한계는 뭐냐? 가보기역은
근대화를 한 것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못했다. 이게 바로 한계죠. 외세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일본 놈들은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두고 내린 가치 판단입니다. 이것을 외우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인식을 해야 돼. 알아버려야 돼. 알았어요? 아, 가보개혁이나 강화도 조약은 둘 다다. 우리가 근대 쪽으로 가려는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이 있게 된 뒤에는 일본이라는 놈들의 강압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꼭 좋은 쪽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바로 뭐야? 그게 그 사건의 한계이면서 그 사건이 안고 있는 성격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알아버리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수업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되게 이런 점들에 주안점을 둬서 하려고 그래요. 알았어요? 인과관계를 잘 알 수 있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3번씩이나 이렇게 연거푸 돌아가면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굳이 외우려고 밑줄 긋고 별 펴고 형광펜으로 막 중요 표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수업만 잘 듣고 있어도 자꾸 하다 보면 그 다음엔 뭐죠? 아까 들어봤는데 그 다음엔 이거 아닌가요? 이모글란 다음에는 갑시정변 아닌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알겠죠? 집중만 하고 열심히 수업에 따라오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절로 점수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저절로 어떻게 백업까지 해주면서 복수까지 되면서 알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 또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수록 뭐 선생님이 강의한 게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제 주관이 섞여 있을 수가 있죠.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또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십시오. 제 강의를 듣고 맞아요. 그건 그런 것 같으네요. 그건 좀 아닌데요. 아니면 어떻게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이 없이 공부하는 놈들은 공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알았어요? 자기 생각이 반드시 깃들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독서를 할 때도 책을 혼자 읽을 때도 그냥 책을 읽지 말고 책 읽은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과연 이 책을 쓴 사람의 이 생각이 맞는가? 지금도 그것이 적용되나?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으면서 기원전 4세기, 5세기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남긴 그 언어가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고 있는가라고 항상 이렇게 피드백을 해봐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적용되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맞는 말이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리스라는 시대의 한 말이, 그리스라는 공간에서 한 말이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도 적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시공을 초월한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진리 아닌가요? 알겠죠? 이렇게 그냥 남의 생각이나 남의 글이나 알겠어요? 활자된 이런 것들 그냥 맹목적으로 믿거나 그냥 줄긋고 쌍 외워버리지 말고 항상 내면화해서 자기 피와 살이 되도록 체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알겠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자질구레하게 연대라든지 여기에 이제 뭐 사람 이름, 사건 안에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건 속에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깨알 같은 것들이 이 사건 속에 다 들어가서 어때요?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가지고 한번 보기로 하자. 먼저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 이 단원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쫙 선생님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도 다 체계가 있는 그림이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혼자 따라서 해보시고 선생님이 말할 때 시부렁시부렁 하면서 자기들도 한 번씩 복습해보고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박자를 맞춰가면서 해야 합니다. 자, 볼까요? 자,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외세가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외세 놈들이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침략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개항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배워야 될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 시간에 다뤄야 될 내용은 뭐냐? 외세의 침략적 접근 여기까지 우리가 할 거야. 개항은 그 자체가 너무 많아서 아마 다음 시간에 1시간 내내 우리는 또 개항과 관련된 그 개항 언저리의 사건들을 가지고 또 얘기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외세가 접근해 오고 있는데 그 외세의 정체는 뭐냐? 넌 누구냐? 이 외세란 놈이 어떤 놈들이냐? 이걸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나요? 그 다음에 그들이 왜 침략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왔을 것인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자, 봐봐. 우리는 19세기의 지금 이런 상황, 외세가 우리나라에 침략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저 멀리 어디부터 봐야 돼?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서 그래요. 도대체 19세기 우리나라 다가온 새끼들은 누구야? 어떤 놈들이야? 정체가 뭐야? 근데 이놈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16세기 절대항전 때부터 나타난 놈들이구나. 절대항전 때 만들어진 그들의
제국주의적 요소죠. 그래 안 그래? 우리 이제 19세기에 이 땅에 쳐들어온 서양 열강을 제국주의라고 말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제국주의. 몇 세기 놈들이라고? 19세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19세기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 다가오게 된 배경은 그 이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제국주의가 성장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세요. 16, 18세기의 절대왕정 하에서 봉건적인 귀족 세력이 약화되고 신흥 상고업자 세력이 성장하게 되고, 까마득한 옛날에 배웠을 겁니다. 대개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인데 세계사 시간에 여기서 신흥 상고업자는 누구냐? 얘네들은 부르주아라고 그랬어요. 그죠? 부르주아. 말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부르주아. 요즘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도시에 와서 살고 있지만, 물론 시골 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가 다 이제 근대화된 이후에는 시골도 다 도시화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고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고을의 원님이나 관리들이 살고 있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읍내 사람들 그랬어요. 읍내 사람 어때? 좀 어떤 삐까번쩍이 입고 다니고 얼굴에 때국물이 좀 없고 반짝반짝하고 윤기가 나고 얼굴에 분도 바르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안 읍내 사람들이고, 나머지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쌍것들이야. 되게 못 살고 가난하고, 알겠어요? 허름한 생활, 아주 열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 밖에 살았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도성 안에 사대문 안에 살던 사람들은 성안 사람들이고, 성밖 사람들은 되게 살기 힘든 사람. 이거 우리나라만이 아니야. 서양도 마찬가지. 서양도 중세 전부 다 누굽니까? 봉건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성 안에 살고 있는 그런 귀족이나 영주들이나 기사나 그런 사람들을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들, 서번트 이런 사람들이 성 안에 살고, 나머지 일반 평민들한테 로빈훗 같은 놈들은 숲속에 살잖아. 도둑놈들.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성 밖 사람들이 있는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부르그에 살았어요. 부르그, 룩셈부르크 또는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어때요? 벨기에나 이런 데 가면 부르그 붙은 게 수두룩하죠. 이 부르그가 전부 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 부르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부르주아지, 이게 불어죠. 불어로 부르주아지 이렇게 한 겁니다. 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주아지는 뭐냐? 결국은 신흥 상공업자다. 옛날로 말하면 부자들이죠. 성 안에 사는 부자들입니다. 이 성한 신흥 상공업자들이 성장하고 있었고,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새롭게 왕권이 점차 강화돼 가고 있었다. 알겠어요? 여기를 깊이 들어가면은 이거 완전히 세계사가 됩니다. 제가 잠깐 그림을 하나 조그맣게 그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봐봐. 이게 우리가 권력 관계를 이렇게 좌표로 놓고 봅시다. X축, 이게 시기이고요. Y축, 이게 힘이라고 봐요. 권력이죠, 권력. 물론 권력을 이렇게 좌표상의 힘으로 표시하기는 힘들지만은,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X축에서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점 권력이 세져가는 놈들은 누구야? 이게 시민계급이야. 부르주아가 시민입니다. 알겠어요? 이들 세력은 점차 이렇게 세져가고 있었고요. 점점점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놈들은 누구라고? 봉건 귀족이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봉건 영주라고 합니다. 이 힘의 접점, 시민 세력과 봉건 영주 힘이 비슷비슷해져 갈 때, 이때가 바로 뭐냐? 16세기에서 18세기였다는 얘기고, 이때 형성된 권력이 뭐라고? 절대 왕정이었다 이거야. 아하, 그렇구나. 시민 세력과 봉건 영주 힘의 분기점 속에서 힘이 비등비등하던 그 시대에 이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던 두 가지 시스템이 있었으니, 하나는 뭐냐? 하나는 상비군이죠. 그래 안 그래?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상비군과 함께 관료제가 있어요. 관료제. 그래서 절대화된 권력을 지닌 왕이 자기 관료들을 데리고 그 절대화된 권력을 행사했으며 자기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신흥 상공업자들을 도와줬어요. 애들이 무역을 잘하도록.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던 체제가 상비군과 관료졌다면, 절대왕정을 뒷받침해주는 사상, 그러면 이건 뭐야?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네라고는 왕권 신수설이야. 이거 아주 유명한 보댕이라든지 또는 보시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고, 이 왕권 신수설을 깨고, 야, 이 새끼야, 무슨 소리야? 왕이 신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다니 말도 안 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서로 계약을 맺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계약설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사회계약서는 누구야? 홉스, 로크, 루소 이런 사람들이 왕권 신수를 깨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상이 바로 사회계약서인데 그 이전에 보댕이라든지 또 보시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절대악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상으로서 왕권 신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오케이. 너무 어렵다고요? 아니야. 그냥 구경만 하세요. 알겠죠? 시험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을 보다 더 유식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알겠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중학교 때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중학교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수업을 듣거나 책을 읽었다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 당시 경제정책은 뭐냐? 이 당시는 중상주의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 안 그래?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상공업을 중시 여기는 그런 경제정책을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지던 중학교 그때 그 시절 절대앙정을 배던 때의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안 떠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바로 시기적으로 언제냐? 16, 18세기적 얘기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권 신설을 타도하고 점점 세력을 성장시키던 누가? 시민들이. 한번 물어보자 이제. 아까 했으니까. 여기서 이 시민은 누구게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선생님 상공업자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유식한 말로 상공업자를 뭐라고 한다고? 부르주아라고 했어요. 됐어요? 이 부르주아 상공업자들이 야 봐봐라.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면서 점점점 우리의 권력은 세지고 봉건 영주 세력은 약화되는데 이 접점에서 절대 왕정이 형성돼 있었다라고 했죠. 근데 시간이 더 이쪽으로 와봐. 시민 세력은 커졌어요. 봉건 세력은 약화됐어요. 근데 이 절대 왕정과 함께 봉건 영주들이 봉건 세력들이 시민 세력을 뜯어먹기만 해. 그 권력은 안 줘. 정치는 지네들이 특권은 다 누려. 그래서 이들이 누리고 있던 이들의 특권을 말이야. 이 시민들이 두들겨 부셨어요. 없애됐어요. 타도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시민혁명이다 이거야. 이해 가나? 알겠나요? 자, 봐봐. 시간이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세력이 커진 시민들이 점점 세력은 약화돼 가면서 시민들을 뜯어먹기나 하고 있는 봉건 영주와 절대 왕정을 타도한 게 바로 뭐냐?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의 아메리카 독립전쟁,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이었다. 오케이?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시민혁명,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은 전형적인 누구 혁명이냐? 부르주아 혁명입니다. 부르주아 혁명입니다. 알겠죠? 부르주아 혁명입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결국 부르주아 시민을 의미한다. 알겠어요? 잠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민주주의는 지금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를 대선을 치르고 또 총선을 치르고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고 그래서 국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 시민혁명 이후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시민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정치체제, 민주주의죠. 경제체제, 자본주의죠. 이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와 경제체제인 자본주의가 그 뒤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1688년부터 해보세요. 거의 200년, 300년을 거쳐오면서 아직도 그 대의제 민주주의, 아직도 그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야? 아직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미셸 푸코라든지 리오타라든지 알겠어요? 또 포스트 모더니즘을 전공으로 하는 그런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민주주의를 더 이상 신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민주주의라는 게 대의제 정치라는 게 국민의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정치 시스템이라는 게 믿을만한 게 아니다. 왜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근대 시민들 부르주아의 산물이기 때문에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지. 알았어요? 그야말로 서민들, 대중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할 때의 시민을 대표하는 건 아니다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 괴리감, 근대 정치의 산물인 근대 민주주의와 오늘날 우리들의 민주주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많이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제도는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야. 사람들이 투표 안 해. 투표해봐야 뭐해? 내가 뽑아서 말이요. 대통령 만들어놔도 내가 뽑아서 국회의원 만들어놔도 그 국회의원 새끼가 그 대통령 이놈이 내 주권을 대신 행사해주지 않아요. 지 꼴리는 대로 부자들을 위한 정치만 합니다. 알았어요? 이 당을 찍건 저 당을 찍건 되게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투표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아직 답이 없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놓은 가장 좋은 정치체제라고는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정치체제가 뭐가 있을 것이냐 고민해봐야 된다. 왜?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정보가 발달해서 이제 기존에 16, 17, 18세기의 부르주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민주주의 제도로는 이 20,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더 이상 이 민주주의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도대체 인류가 어떤 정치 시스템 하에서 지배를 당하고 지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과연 링컨이 한 말, 링컨이 언제 처사합니까? 이게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 그 링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몇백 년 전 사람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것이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느냐? 말은 맞는데 오늘날 우리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시민혁명 결과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이 부르주아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다 이거야. 볼까요? 자본주의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먼저 시민혁명이 이루어졌던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죠? 기계의 발명과 제임스 하트에 의해서 전기기관이 만들어졌죠.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어요. 기술 이노베이션이. 그래서 산업 및 사회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뭐냐? 시민혁명이라든지 산업혁명이라든지, 그죠? 산업혁명. 우리가 이렇게 17세기와 18세기의 산물인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결국은 우리 인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야말로 인류 삶의 질을 완전히 뒤엎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한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완성되었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6, 18세기의 절대왕정하에서는 중상주의 경제정책이, 이때는 상업자본이 발달했거든. 이때는 뭐냐?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기계화된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굴뚝산업이 그야말로 공장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산업이 발달해서 산업자본주의가 활짝 꽃피우고 자본주의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더 달려갑니다. 관성이 생겨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요. 자본주의의 관성은 뭐냐?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자본 논리라고 합니다만은 자본주의의 속성이 뭐냐? 자본주의의 속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얘기해봐라. 돈 많은 새끼들이 돈 더 벌려고 그래. 알았어요? 얼마 전에 뭐 개콘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더해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왜 브라운인가 그 강아지 새끼 나오는 그 코너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바꿔줘야 돼 하면서 말이야. 뭐 물건 바꾸러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등쳐먹으려고 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알겠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자본주의란 뭐라고? 자본주의란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속성. 이것이 바로 자본의 속성이다. 자본의 속성은 뭐냐?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끝없이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다. 저더러 자본주의를 정리하는 단어를 하나만 대발하라고 한다면 탐욕입니다. 알겠어요? 탐욕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속성은, 돈의 속성은 끝없이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이 사회의 모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보세요. 지구가 지금 환경 때문에 몸살 앓고 있잖아. 그게 뭐 때문에?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브라질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알겠어요? 예. 또 여기 석유 자원을 마구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전 지구적인 재앙을 가져오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자본주의가 완성됐는데, 자본주의는 그 이후에 더욱 달려갑니다. 더욱 달려가서, 자, 드디어 19세기에 왔어요. 이거 19세기의 제국주의 말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까 잠깐 봤듯이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절대왕정 하에서는, 이게 정치죠. 정치 시스템이 절대왕정이었다면 이 절대왕정 당시에 경제체제는 뭐였냐? 경제체제는 이거 뭐라고요? 중상주의라고 그랬어. 중상주의. 그죠? 중상주의.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이 됐습니다. 18세기 후반.
자, 이제 민주주의가 됐어요. 민주주의. 이 두 가지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민주주의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자,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고, 이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자본주의가 활짝 꼽히게 되더라. 중상주의에서는 상공업을 중시했기 때문에 상업 자본주의가 발달했다면, 이때의 자본주의는, 우리가 자본주의가 완성됐다고 할 때 이때의 자본주의는 뭐냐? 산업 자본주의다. 산업 자본주의. 그래서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민주주의가 꽃피어지면서 정치가 민주주의가 되고 경제는 자본주의가 완성되게 됐다. 가장 민주주의가 먼저 꽃피어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완성된 것도 다 까닭이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9세기가 됐어요. 19세기. 19세기에 이 자본주의가 말이야,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발전하더니, 산업자본주의에서 19세기가 되면 무슨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또는 뭐라고? 독점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독점자본주의로 가게 되더라. 자,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이 독점자본주의는 또 다른 이념인 뭐랑 결합하냐면 민족주의랑 결합, 민족주의. 알겠어요? 민족주의. 그래서 이 독점자본주의와 우리 민족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도 괜찮아라고 하는 아주 나쁜 민족주의야. 선생님이 이걸 싸가지 없는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보다도 고상한 표현으로 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기주의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점점 확대되면 가족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그 다음에 국가로 확대되면 민족주의죠. 그래 안 그래? 개인으로 말하면 이기주의지만 이것이 가족으로 가면 뭐야? 가족 이기주의. 사회로 가면 뭐야? 지역 이기주의. 그 다음 국가 대 국가로 가면 뭐야? 민족 이기주의. 선생님이 얘기했죠. 대한민국 이렇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 시합할 때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것은 민족주의의 발로다. 알겠어요? 자,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야, 일본 새끼들이 자꾸 독도를 건드려? 가서 대마도를 쳐들어가 버리자. 이것은 뭐야? 배타적 민족주의입니다. 가서 침략을 해서 그냥 박살 내버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족주의가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에서 보다도 어때요? 나빠진 형태의 민족주의로 배타적 민족주의로 하는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인류한테 아주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배타적 민족주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국수주의라고 한다 이거야. 선생님이 이 단어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개념이 중요하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수주의나 배타적 민족주의나 다 쌤의 말이구나. 같은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어쨌든 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짓밟아도 돼라고 하는 이런 나쁜 민족주의, 즉 국수주의가 우리 이득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자본주의 속성이 돈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자본주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업자본, 산업자본 이렇게 돈을 많이 번 놈들이 지네 나라에서 돈을 벌 만큼 벌고 나서 어때? 그 돈을 벌고자 하는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딴 나라를 쳐들어가서까지 해야 돼. 딴 나라를 어떻게 쳐들어가느냐? 딴 나라를 안 되겠어. 이번에 우리가 인도를 쳐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도를 쳐들어가기 위한 회사를 만들자. 그래야 어때요? 펀드를 조성하는 펀드. 이번에 인도 쳐들어가는데 돈 될 사람 해가지고 돈 모아. 이게 펀드입니다. 우리 어때? 대선 치를 때 문재인 펀드, 안철수 펀드, 박근혜 펀드 이런 펀드가 있잖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딴 나라를 침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 침략의 목적이 뭐야? 상대 국가를 말이야 상품 시장으로 삼기 위해서 또 뭡니까? 상대 국가를 우리나라 공업 발전을 위해서 원료를 빼앗아오기 위한 원료 공급지로 삼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기 위한 펀드 또는 뭐야? 캐피탈. 그죠? 많이 들어본 소리들일 것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금융을 통해서 회사들을 새로 세우거나 여러 가지 작은 회사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합병하는 것. 이걸 우리가 M&A 그러죠. M&A. 그래 안 그래? 그래서 M&A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때부터 나온 거야. 알겠어요? 1870년 19세기 후반에 이렇게 금융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가 발달했었는데 이 금융자본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가 결합돼서 나타난 정치 시스템이 바로 뭐냐? 제국주의란 말이야. 이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온다 이거야. 알겠어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외세가 어떻게 한다고? 침략적으로 우리나라에 접근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항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외세란 놈들이 도대체 뭐냐? 이런 놈들이 외세다, 이게. 제국주의가 외세다. 말로만 그냥 제국주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거든, 제국주의가.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보다도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 아, 제국주의란 이런 거구나. 금융자본과 배타적 민족주의가 합쳐져서 제국주의가 되는데 도대체 금융자본은 뭐냐? 금융자본은 상업자본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천해 오면서 자본주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그런 속성이 강화되면서 19세기에 오면서 독점 자본주의가 되고 그것이 19세기에 이탈리아의 통일과 독일 통일로 고조된 한껏 유럽에서 고조된 민족주의가 더 나빠져서 배타적 민족주의, 국수주의로 가가지고 이것이 결합된 시스템이 뭐라고? 제국주의다 이거야.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여기에 야 괜찮아. 원래 강한 놈들은 약한 놈들 먹고 사는 거야.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저 세렝게티 그 평원을 봐봐. 사자가 말이야 얼룩말을 가서 잡아먹잖아. 어린 얼룩말 때려서 말이지 쓰러뜨려가지고 사자 가족들 다 불러서 피해 잔치를 벌이잖아. 이게 자연계의 생태계의 질서야. 그러니 인간도 강한 인간이 강한 민족이 우수한 나라가 그러지 못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열등한 소국들을 가서 먹는 것은 자연의 질서다라고 말이죠. 자연의 질서라고. 아주 이 당시에 철학적으로 이렇게 제국주의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사회적 다윈주의라고 그러죠. 그죠? 생물학적 다윈의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약육강식, 적자 생존, 그죠? 이런 다윈의 그 생물학적 다윈주의를 알겠어요? 더 확장해서 19세기 스펜서란 놈이 말이야. 스펜서란 놈이 사회적 다윈주의를 내세웠는데 이렇게 철학적으로 사회적 다윈주의가 정적으로 뭐라고? 경제적으로 뭐라고? 금융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해서 정적으로 제국주의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서 약자들을 치러, 그죠? 아시아, 아프리카로 침략적 마술을 뻗쳐오더라. 알겠어요? 이렇게, 19세기에 우리나라에 이제 드디어 서양 외세가 쳐들어온답니다. 보실까요? 잉여 자본 투자를 위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18세기 후반부터 산업자본이 완성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살만해. 내가 번 이 돈으로 자선사업이나 하면서 쓸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절대 안 그런다 이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더 혈안이 돼가지고 말이야. 없는 사람 등쳐먹는 게 자본주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본주의를 규정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를 들어가면 탐욕이라니까.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알겠어? 돈이 많은 사람이 그래 내가 돈이 많으니까 자선사업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사회복지로 가자. 사회복지를 하는 것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망해버리면 팔아먹지 못하잖아.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 적어도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노동력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은 베풀어야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회생물학이라는 것들을 보면은 이적 유전자랑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선 행위를 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내 종을 보존하기 위한 이적 유전자의 시킴이다. 알겠죠? 아주 무섭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잉여자본 투자를 위해서 식민지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를 쳐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쟤네들끼리 센 놈들끼리 서로 더 많이 처먹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국주의 열강 간의 대립이었다. 그 대립의 결과가 뭐냐? 제1차 세계대전으로 터지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기 직전의 상황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말이죠. 라이베리아하고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서양 열강한테 분할 점령됐습니다. 대표적인 그 아프리카를 점령한 나라들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렇죠.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그냥 유럽 여러 나라들이 죄다 아프리카를 다 갉아먹어서 오늘날 아프리카가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이유가 바로 뭐야? 거기 지상 낙원이었어요. 짐승들과 함께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말이죠. 굉장히 자유롭게 그냥 널렸는 먹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풍요로운 아프리카를 그 탐욕적인 유럽 놈들이 가가지고 그냥 개참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저희끼리 싸우게 만들고 종족끼리 잡아먹게 만들고 종족이 종족을 노예로 팔게 만들고 이런 아프리카 비극이 시작된 게 바로 누구라고?
이 제국주의 놈들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악질적인 나쁜 놈들이 바로 유럽 백인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에는 또 어떤 놈들이 왔느냐? 영국 새끼들은 인도를 점령하고요. 동남아시아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이 분할 점령했죠. 그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주로 먹고 미국은 주로 어디를 차지했습니까? 괌과 그 다음에 필리핀을 미국이 차지했죠.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를, 그 다음에 영국은 역시 인도와 함께 동남아시아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베이징 조약 이후에 중국이 독일 또는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중국을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태평양 여러 제도들, 여러 섬들도 영국, 독일, 또 뭐 미국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여러 섬들도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도 분할 점령 당하게 되더라. 아시겠나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도에서 쫙 펼쳐보면 그냥 적나라하게 다 보입니다. 보세요. 제국주의 열강의. 자, 이 당시에 이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루고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나라가 누구야? 영국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거 봐봐. 영국령이, 영국의 영역이 이렇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영국의 영향권 안에 다 놓여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 영국이 여기 있는데 말이야. 전 세계가 다 영국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 영국령이죠. 오스트레일리아도 영국의 식민지 아니었어요? 미국 본토도 영국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북미죠, 북미. 이렇게 영국과 함께, 그 다음 누굽니까? 프랑스. 그죠? 그리고 프랑스는 주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여기 프랑스령. 그리고 프랑스는 이쪽에 알제리아고, 그죠? 프랑스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알제리에서, 여기가 마드카라카스 섬인가 그래요, 이게. 여기까지 연결하는 게 프랑스의 횡단 정책입니다, 횡단. 옆으로 이렇게 가로지른 걸 횡단이라고 그러죠? 마다카스카르 섬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정글의 법칙 했던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 시즌 2에서 갔던 게 바로 마다카스카르 섬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 횡단 정책과 영국의 종단 정책은 뭐냐? 이집트 카이로에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연결한 이 선, 이게 바로 영국의 3시 정책이죠. 케이프타운, 카이로, 인도의 캘커타를 연결하려고 하는. 알겠어요?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영국의 3시 정책이고, 그죠? 독일은 비잔티움, 또 바그다드, 그죠? 독일은 바그다드, 비잔티움, 그리고, 영국의 3시 정책과 독일의 3비 정책이, 독일의 베를린이죠,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유럽 놈들은 말이에요. 3비, 독일이죠, 독일. 이것에 3시 정책이 충돌, 영국이죠. 그래서 여기서 3C는 뭐라고? 카이로, 캘커타, 케이프타운. 3B는 뭐라고?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알겠어요? 자, 이렇게 독일과 영국이라는 제국주의가 충돌. 아프리카에서는 누가 충돌했느냐? 프랑스의 횡단 정책과 영국의 종단 정책이 충돌. 이게 바로 유명한 파쇼다 사건. 이게 여기 파쇼다 아닙니까? 파쇼다? 아프리카의 파쇼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개의 도처에서 열강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뭡니까? 러시아는 남쪽으로 내려올라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와 영국이 충돌을 많이 했죠. 인도를 차지하고 있던 영국이, 계속 아라비아 쪽으로 내려올라가는 누구랑? 러시아와 부딪혔어요. 그래서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서 굉장히 충돌하게 되죠. 특히 러시아는, 야, 우리 꽁꽁 얼어붙는 동토에서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해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려고?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남하정책을 추진하더라. 그래서 바로 여기 연해주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연해주에 진출했다는 게 바로 이 지점이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결국 뭐냐? 인류 대재앙이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이 전부 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온다는 사실. 그래, 안 그래? 그 자본주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산업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 이 독점자본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해서 제국주의가 되더니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세계 전체에서 충돌하더라. 결국은 뭐냐? 결국은 어때요? 여기 이제 발칸반도에서 유로브 하약거라고 하는 이 발칸반도에서 결국은 세르비아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를 암살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때에 이 제국주의 열강이 우리나라라고 가만뒀겠냐. 우리나라도 왔었다. 근데 이때는 왜 조용했냐. 우리나라는 워낙 먹을 게 별로 없어. 석유가 나냐, 카카오 나무가 있냐, 고무 열매가 있냐, 면화 생산이 많냐. 기껏 그냥 쌀밖에 없는데 미국 새끼들은, 이런 놈들은 쌀 별로 먹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 먹잘 게 없으니까 내버려 둔 거야. 그리고 길목에 있는 일본 놈들 먼저 두들기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개항을 시킨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쫙 우리는 우리 교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23페이지 보시면 이제 절대왕정, 시민혁명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 24페이지에 사상적 배경 봐봐요. 사회 진화론 그랬죠.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사회 생물학적으로 사회적 다인주의라고 했는데 이걸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더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용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어요? 그냥 다인의 진화론은 뭐야? 생물학적 진화론이라면 사회 진화론은 뭐냐? 스펜서의 다인의 생물학적 진화론을 인류 사회에, 알겠죠? 인간 사회에 확장해서 적용시킨 것이 바로 사회 진화론이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사회 진화론.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 봐봐. 제국주의 발생 원인. 경제적 배경으로는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결국 독점 자본주의가, 정책 배경으로는 배타적 침략적 성격으로 변한 민족주의적 경향이 제국주의라는 그런 침략적 경향으로 나타나더라.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이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철학이 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내용을 봐봐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이미 다 본 내용이야. 아시아 지역에서는 영국, 그리고 중국, 서아시아는 오스만 제국이 세약하고 제국주의 열강, 아까 러시아하고 누구라고 그랬죠? 영국이 주로 충돌을 많이 했었습니다. 태평양 여러 섬들도 다 먹히고 말았다. 결국 뭐냐? 제국주의는 이런 내용들, 제국주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꿰고 계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26페이지는 중국의 문호 개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중국은 누구한테 문이 강제로 열렸어요? 영국이죠, 영국. 영국이 아편전쟁을 통해서 난징 조약을 체결하고 중국을 문호 개방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태평천국 운동이라든지 또 에로우 전쟁 이후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됐는데, 그 다음 이제 에로우 전쟁 이후에 1858년에 텐진 조약이 체결됐고, 중요한 것은 베이징 조약입니다. 우리 한국사와 관련된 게 바로 베이징 조약이죠. 1860년 베이징 조약을 잊지 마세요. 1842년 영국과 그 중국이 아편전쟁 이후 맺은 조약이 무슨 조약이라고? 난징 조약이라면, 중국이 난징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했다면 1860년 베이징 조약은 중국이 어때요? 중국이 러시아의 중재로 영국, 프랑스 또 이런 나라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징 조약을 중재해줬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러시아 놈들이 연해주까지 왔어요. 러시아가 연해주로 왔다는 얘기는 유럽의 또 다른 강국인 러시아가 바로 우리나라랑 국경이 맞닿게 됐다는 얘기야. 연해주가 바로 우리나라 북쪽 지방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양 열강들이 바로 우리 턱 밑까지 쳐들어오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양무운동이 전개되고, 양무운동은 글자 그대로 서양화에 힘쓸 무자입니다. 힘쓰는 운동이죠. 그죠? 그래서 이 양무운동은 되게 이제 중국번, 리홍장, 이런 사람들이, 관료 집단들이, 한인 관료들이 중심이 돼서 양무운동을 벌였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문호개방 보세요. 1868년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이미 1854년에 미일 화친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게 1870년인데, 76년인데, 그죠? 1876년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것이 개항을 하게 된 그 조약이라면, 일본은 뭐냐? 일본은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무려 몇 년이야? 22년 먼저 개항을 하게 된 셈이죠. 미국 페리 제독한테 개항을 당했고, 그 이후에 4년 뒤에 58년에 일미 수호 통상 조약,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 관세 자주권을 뺏기는 그런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의 강화도 조약에 써먹은 놈들이 바로 일본 놈들이다. 미국한테 당했던 그 내용을 강화도 조약에 그대로 다시 재탕으로 써먹는 거야.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
야, 안 되겠어. 이 사무라이 새끼들이 말이야, 결국 나라 다 망쳐먹었네? 미국한테 이렇게 강제로 개항당하고 이 당한 수모가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임금님을 모시고, 일본 천황이 있잖아요. 천황을 모시고 막부를 타도해야 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천황 양이운동이 전개되고 사이고 닭가모리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의 친정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움직임을 전개했는데 막부 타도, 토벌 막부, 타도 막부를 토막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867년 젊은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정부가 탄생했어요. 그 다음에 1868년에 판적봉안과 그죠? 폐번치연을 단행하고 판적봉안은 69년에 폐번치연은 번을 폐하고 옛날 막부들이 만들어 놓은 번을 폐하고 천황의 체제의 지방제도인 현을 둔다. 폐번치연이죠. 그 당시에 내세운 하나의 슬로건입니다. 판적봉안, 폐번치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근대화를 그냥 싹 바꿔버렸습니다. 국민 개병제를 시행하고 교육제도, 식사능업제도 전부 다 그냥 근대적인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 메이지 유신이야. 잠깐 여러분 몇 년이라고? 1868년 메이지 유신. 알겠죠? 이 1868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야 되라고 해서 일으킨 게 바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이 일으킨 뭐야? 갑신정변이랍니다. 이 갑신정변 때 메이지 유신이 나오니까 알겠어요? 메이지 유신을 지금 배우는 거야. 이렇게 세계사적인 동아시아사와 근현대사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갔어요. 교과서가 바뀌어서 점점점 이 세계사적 백그라운드가 점점 중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나 이 강의에 이렇게 세계사적 배경 질서를 많이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점점점 출제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뭐냐? 근대국가를 일본은 언제 이뤘다고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1868년에 이뤘습니다. 우리는 근대화를 언제 이뤘습니까?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서 이뤘습니다. 1868년에서 1894년에서 알겠어요? 1868년을 빼보세요. 우리가 일본한테 몇 년 뒤진 셈이야? 딱 26년 차이 납니다. 그 26년 차이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근대화에는 뒤졌지만 이제 그러니까 산업화나 근대화에는 뒤졌지만 우리는 이제 일본을 앞질을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왜냐? 일본이 벌써 경기 침체에 빠진 지 20년이 지났어요. 우리도 일본과 똑같은 길을 밟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본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일본한테 근대화에 뒤진 26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경기 침체로 20년간 지금 미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점핑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일본이 하지 못하는 짓거리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정치 쇄신이에요. 정치 개혁이에요. 우리의 삶의 시스템, 우리의 경제 제도,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 때, 남북 통일이 됐을 때 전 세계가 한 번도 가지 못한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점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국사는 한편으로 즐거운 역사를 걸어가지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비전이 있는 그런 그 한국사가 앞으로 전개될 것이 전개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고 일본은 어때요? 그 뒤에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계속 승리합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점차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과정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알겠나요? 인도도 역시 아시아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포의 항쟁, 식민지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영국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되더라.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에서 외세의 침략적 접근, 즉 서양 자본주의와 서양 민족주의가 결합해서 나타난 제국주의적 침략의 본질을 봤죠.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제국주의 침략이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가운데 가장 나쁜 금융 독점 자본주의와 민족주의 가운데 나쁜 민족주의 뭐라고? 배타적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결합해서 제국주의라는 침략의 길로 가더라. 알겠어요? 그 침략의 결과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열강이 충돌하는데 그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를 빼앗으려는 노력이 결국은 우리 코앞에까지, 우리 턱 앞에까지 등장하게 됐다. 드디어 1860년은 급기야 저 위에 있던 러시아가 연해주까지 진출함으로써 우리랑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알겠죠? 몇 년이라고 그때가? 1860년입니다. 이때 흥선대원군이 그 뒤 3년 뒤에 짠 하고 나타나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등장과 그 전 시대의 전 세계사적 배경을 지금
쫙 봤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는 흥선대원군과 함께 개항으로 가는 그 과정, 서양과 충돌해서 어떻게 우리는 서양이 문을 열라고 우리 문을 놓고 하고 또 우리를 침략했을 때 흥선대원군은 국내의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고 이런 서양의 침략을 어떻게 뿌리쳤는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